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동료 의원을 통해서 첫 해명을 내놨습니다. 돈을 받았다던 강선우 의원이 다음 날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고 이 때문에 문제의 공천을 그대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강선우 의원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던 강선우 의원이 돌연 다음 날 돈을 받은 게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고 김씨 의원도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김씨 의원에 대한 공천을 예정대로 발표했다는 게 김 전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으로서도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김병기 당시 그 공심위 관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단순 내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발표한 것이다.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걸 그대로 믿었다는 건데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김 전 원내대표는 김씨 의원의 공천을 결정한 공관위 회의에는 아예 불참하기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핵심 의원을 통해 자신의 아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전직 보좌진의 경찰 진술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김 전 원내대표가 해당 의원을 찾아가 동작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사무실에 돌아와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하더라며 흡족해 했다는 게 전직 보좌진의 주장입니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그런 일이 없고 일방적인 주장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민주당으로 이렇게 의원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건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문제도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법인카드 쓰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민주당 소속이면 방패막이 이런 게 좀 됩니까? 정당 소속이면? 일단 다른 의혹들은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확인되지는 않은 것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는 녹취 파일의 내용만 보면 김병기 의원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를 안 치고 그다음에 그렇죠. 근데 녹취 파일 녹음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벌어진 일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바로 그 녹음을 할 때 김병기 의원의 발언 내용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돌려줘라. 그리고 어디 로펌 가서 법률적 조언을 받아라. 이거는 문제될 발언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공천이 실제로 됐고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의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공천이 결정되는 회의에 불참했단 말이죠. 김병기 의원이. 네. 그 이유가 궁금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당연히 공관위 간사라면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김경 후보의 컷오프를 주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정당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도 실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공직자들한테 묻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직무유기죄는 이게 고의로 방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공관위 회의에 왜 불출석했는지 아직 사유를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몸이 매우 아파서라든지 아니면 공관위 회의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못 갔다고 하면 고의로 방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직무유기죄는 이제 불출석 사유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 업무 방해 아니냐. 그러니까 정당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심사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 받은 걸 알고도 이거를 공천이 진행되게 놔뒀으니 그 업무 방해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김경 후보를 공천 줘야 된다라고 만약에 공관위 회의에서 주장을 했다고 하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참석 안 했잖아요. 네. 그럼 법률적으로는 야 이게 부작위, 보통 법률적으로는 어떤 일을 안 한 것을 부작위라고 표현하는데 네. 작위와 부작위 중에 부작위에 의해서 업무방해가 가능한가? 법률적으로 좀 까다롭습니다. 오히려 김경우 의원의 공천 주장은 강선우 의원이 한 거는 확인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또는 업무방해까지도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보고, 그러면은 본인의 배우자, 부인과 관련된 법카 사용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27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 그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증거인멸이나 이런 걸 하려고 했던 이제 녹음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보면 그 270만 원도 굉장히 큽니까? 뭐 국고 손실죄까지 적용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거는 법률적으로 270만 원의 법인 카드를 쉽게 얘기하면 뭐 횡령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업무상 횡령에 용도에 맞지 않게 썼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 네. 그럼 부인이 처벌받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도 이게 책임이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그거는 이제 공범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죠. 예. 그러니까 미리 알았느냐? 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터지고 알았다 뭐 이렇게 되면요. 일단 쓰고 나서 알았으니까 이제 무마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쓴 거 부분까지는 공범은 안 되겠죠. 예. 이제 횡령 부분의 공범까지는 안 될 것이고 나중에 이제 그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고 하면 증거인멸은 또 별도의 문제가 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국고손실죄는 그게 범행의 주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공무원의 신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 중에서도 그야말로 그 재정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내지는 그 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를 보더라도 대체로 형량으로 보면 그냥 징역형 집행유예도 아니고 벌금형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만약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그냥 기소유예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선고유예까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은 그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 지금 무슨 형량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성급하고 그 적절해. 유무죄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건 수사해봐야죠. 이제 그래요? 그 물론 이제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 및 카드 사용은 다른 사람 간에 이루어진 전화 내용으로 봐서는 뭐 인정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죠. 그럼 돈 3천만 원을 줬다가 뭐 6개월 뒤에 돌려줬다. 1,000만 원도 받았다가 뭐 돌려줬다. 그러니까 받았다가 돌려줬습니다. 네. 그걸 다 그냥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천의 대가인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모르고 또 돈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거래는 매우 이상한데. 그거는 어떤 공천 대가로 돈이 오고 갔을 때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까? 네, 그건 정말 순수하게 차용 관계가 아니라면 돈을 빌린 게 아니라면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래요? 몇 달 후에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배우자가 받더라도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까? 배우자가 받더라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배우자가 받고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시치미를 딱 떼면. 아니 그게 받은 게 확인되면 일단 받은 게 확인돼야 가능한 것이고. 뭐 그것도 또 당사자가 부인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수사하지 않으면 뭔가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법적으로 방어를 하면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다. 정책 혁명까지.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야 한다라고 가는 것이 지금 강선우 의원과 김경 의원과 관련된 것에 대한 버티기나 김병기 원내대표의 버티기가 본질적으로는 여기에서 물러서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법적으로는 최대한 방어선을 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이 그렇지 않나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악재가 돼서 지방선거가 그렇죠. 얼마나 큰 문제가 그렇죠. 됩니까? 그러니까 선당우사 이런 걸로 생각하면 당연히 선행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 법적으로 내가 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하니까 지금은 내 유불리만 따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은 어떻게 되든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실제로는 선사후당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선사후당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내용 같으면 민주당에서 아예 국회윤리위 차원에서 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명 같은 걸 추진하면 안 됩니까? 의원직 제명이요? 예. 의원직 제명은 정말 그건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회 윤리특위 여야 모든 당이 그 참여하는 윤리특위에서의 제명 또 본회의에서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의원직 제명. 그러니까 개헌한 국회 통과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법 감정적으로 생기는 이런 정사하고는 달리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그럼 예를 들어 구속이 되더라도 그냥 그대로 계속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네요. 그런 사례 우리 너무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지금 바뀌었으니까 국민주권 정부라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달라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금 현실을 좀 제가 잘 모르고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이미 버티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고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당사자가 법적으로 조치하고 있으니까 우리 뭐 정당은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주권 정부가 생각하는 우리 정당의 투명성 이런 걸로 봤을 때 맞느냐라는 이제 좀 근원적인 질문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후 시간대쯤 SNS에 탈당 메시지가 먼저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밤에 그 제명이라는 당의 가장 강한 징계로 이 결론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일반 회사로 치자면 탈당은 내가 사표 내는 것이고 제명은 회사로부터 해고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리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명이라는 가장 강력한 어떤 조치를. 지금 보도를 보면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본인의 해명이 나왔어요. 돈은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보좌관이 받았고 바로 돌려줬고 그리고 돈과 이 김경 서울시 의원 단수공천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최소한 관여하진 않았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나는 강서구에 이해관계가 있고 강서구 쪽의 그 서울시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권과 선택권이 배제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 회의록 같은 게 다 기록이 아주 꼼꼼히 남아 있습니다. 공간이. 그랬을 때 김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단수공천이 이제 좀 가능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해당 언론에서 그 당시에 공관위원들을 취재한 걸 보면 지금 MBC 보도를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발언권이 제한됐다고 했었는데 4월 22일 회의에서 보면 강선우 의원이 직접 발언했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공관위원이 그 당시에 이제 강선우 의원의 어떤 워딩을 기억해서 복귀해서 언론에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그건 뭐 객관적인 지표를 봐야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먼저 해명했던 게 당으로서는 이게 거짓 해명이라고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왜냐하면 당규에 따르면은 탈당을 하더라도 탈당 인사는 이미 민주당을 떠나서 이제 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다음 이춘식 의원 케이스처럼 이거는 복당의 문제가 있을 때 복당할 때 제명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강도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을 사실은 지지하는 분들도 많았고 좀 지난번에 뭔가 좀 안타깝게 그만뒀나 보다 하는 그런 장관 후보였었을 때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하고 이 녹취록 같은 거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좀 되게 깔끔하지 못하고 되게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고 사실 우리를 실망시킨 게 되게 많았는데 더더군다나 의혹이 아무것도 클리어하게 해명된 게 없고 거짓말 논란까지 지금 이번에 나왔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자기는 찍소리도 못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결국 좀 전에 이제 우리 장미 변호사 말한 것처럼 실제 그때 회의록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참석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다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단수공천 줘야 된다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실제 본인은 그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은 하는데 돌려줬다는 말 이외에 나머지 것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도대체 왜 돈을 받았으며 제가 돈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돈을 받았다고 치면 그냥 자기가 먼저 돌려주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야죠.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우리 보좌관이 돈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아는 순간
누군가 이걸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난 어쨌든 내가 잘못했으니까 알려드립니다. 보고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 대화력에 보게 되면 살려주세요. 나도 우리가 받았나 봐요. 뭘 살려줘요? 자기가 먼저 조치를 취할 거 취하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이나 이런 해명 같은 것들이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본인이 말했던 그런 것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분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됐고 특히 이분 때문에 혹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간의 그 관계 때문에 대통령하고 이 민주당에 너무 누가되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스스로 결자해줘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정청래 당대표도 좀 세게 오늘 말씀하셨던데 좀 더 빨리 좀 조치가 취해졌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 정청래 대표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요 며칠 번민의 밤을 보냈다.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서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당의 조치가 왜 제명까지 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도 윤리위 얘기 나올 때만 해도 별 언급이 없어가지고 지도부라서 빼놨나라고 했었는데 이미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그 회부가 돼 있었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해줬고요. 이 징계는 당의 징계는 징계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그 부인 관련해서 뭐 나온 게 전직 구의원들 이름으로 나온 탄원서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내용이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2020년 초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인에게 돈을 줬다. 뭐 어떤 형태로 줬다라는 것도 뭐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돌려받을 때 뭐 새우깡이랑 같이 돌려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다는 말이 이게 뭐 선물로 보기엔 적고 공천 헌금으로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선물로 보기엔 많고 헌금으로 보기엔 적다. 뭐 이런 식의 이 발언들 구체적이죠, 아주. 근데 이 부인은 당직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사실은 지난 정부 때 김건희 씨 보면 이런 그렇죠. 거였잖아요. 네. 이게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일부 시사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 동작구의 김건희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저는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번민의 밤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고 번민의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은 건데 지금 다 늦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늦은 거고 그 한참 늦은 사이에 엄청 지금 꼬여버려갖고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버틸 때까지만 하더라도 왜 버티는 거야? 누가 뒤에서 비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뭐 한동훈 전 대표나 보수 쪽 언론들 뭐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는 그거 탄원이 이재명 대표 앞으로 갔었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를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공천 준 거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면 강선우가 김경희 1억을 주고 김병기가 묵인해서 공천을 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거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이 있네 이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를 지금 이렇게까지 벌려서 막냐 이런 생각이 드는 때까지 지금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지점은 왜 너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정말 이 흙탕물에다가 대통령 갖다 집어 넣어놓느냐. 너네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 스스로 반성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오히려 흙탕물 속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너네들이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요 갑자기 아까 말한 대로 그 이수진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이거 문제 제기했을 때만 해도 당시 동작을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입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새우깡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나 그래서 이따가 들어가서 새우깡 사서 먹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를 때에는 그 말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구체성이 있느냐를 가지고서 사실 우리가 따져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다 따져봤을 때 이 말은 거짓말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라는 거고 특히 여기서 좀 문제시 삼아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그 당시 탄원서가 전달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났는데 실제 그 탄원서 이제 보니까 이 보좌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관. 다른 되면, 지금 제보들을 막 하고 있다는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가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대표에게 전달이 됐을까? 안 됐을까? 내지는 지금 현재 이거를 자기네끼리 진흙탕 싸움하면서 여기 지금 대통령 끌어들여가지고 무슨 짓을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막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민주당에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 그 이수진 전 의원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되게 억울했겠어요. 그때 이제 공천 그 탈락되고 이러면서. 사실 굉장히 격앙돼 있고 굉장히 거칠게 그때 저항하고 항의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나를 고소도 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왜 그 먹던 우물물에 독을 푸냐 내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 가지고 저를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당연히 하셨겠지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취하를 하셔서 다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내란이 발생한 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직위원이 뭐 하고 있나 좀 살펴봤어요. 와, 지금 내란 발생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재판정에서 윤석열 호칭 가지고 또 싸우고 있어.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어. 아직도. 나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한창 하지 않았었어요? 한창 했잖아. 네. 아직도 이 짓을 해. 짧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 유병국 검사님이 지속 반복적으로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윤석열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본 재판은 방송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서 국가 최고 통수권자였던 원수였던 전직 대통령님의 예우를 지키지 않고 유병국 검사님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무례한 말투로 왜 그렇게 무례한 말투로 뭐 하는 짓이야? 박수로 질문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숙해 주세요. 유병국 검사님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피고인이라고 재판장님 하거나 서성검사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공소장이라는 공문서에 나와 있는 정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오히려 그 피고인 윤석열이라는 공식 명칭에 대해서 윤석열이라고 차라리 폄하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재밌어. 검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인 형사소송 절차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웃고 있네 또. 이거 진짜 이거 왜 언제까지 이걸 들어줘야 돼요? 그러게요. 기본도 모르는 변호인이고요. 그냥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피고인 땡땡땡입니다. 네. 뭐 없어요. 예. 근데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뭐 피고인 윤석열 님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원래 저래요. 네. 누가 나오든. 네. 예,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무슨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다 피의자고 피고인이고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저거를 그냥 무슨 양측 공방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직위원 부장. 그게 문제예요. 그냥 단칼에 정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예. 검사가 이런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요. 변호인한테 한마디 딱 하고 끝내고 넘어가면 되는데. 네. 박수 치고. 박수 치고 와. 참.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심한 노릇.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도 저는 말이 안 맞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전쟁이 무슨 예우 다 박탈됐잖아요. 네. 무슨 예우가 있어요? 아니 내란을 저지른 범죄자한테 무슨 예우가 있냐고요. 선배가 선배 같아야 선배인 거죠. 저기서 제일 황당한 말은 검찰 선배이기도 하다라는 말이 저기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선배 같습니까? 저는 선배를 인정 안 합니다. 네. 이런 짓을 저지른 자가 무슨 선배이고요. 게다가 피고인이라는 표현, 그 명칭은 너무나 그 법적인 표현이죠. 법률도 모르는 저런 변호인들 데리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네. 그런데 1월 16일 날 아마 체포방해 선고를 앞두고 있고, 네. 그런데 1월 9일 날 아마 이 지기현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은 지금 1월 9일 변론 종결을 막고 있는 소송 지연수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하나 꼬투리 볼 게 없으니까 지금 명칭 가지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또 옛날 거 갖고 온 거구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월 9일 변론 종결을 해야 되는데 그 2월 중으로는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 네. 내란 수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지기현 판사가 저렇게 그냥 막 공방처럼 바라보고 네. 좀 받아주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1월 9일 변론 종결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하려고 요거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기현이가 지금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김봉시 이 사건들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다 병합해서 이제 심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1월 9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2월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네.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한지 물리적으로 그 질문을 드리려고 안 그래도 보여드린 거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병합해서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그 기간 넘어가면은 이제 하염 없습니다. 인사이동 뭐 등등 새로운 재판부 배정 뭐 등등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 사실관계라든지 증거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웬만큼 다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 지연 전술에 저렇게 말릴 필요가 전혀 없고 말려서도 안 되고 이제 정리하고 선고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마련됐다. 그러니까 일단 더 이상 병합- 미루면 안 된다.
병합을 한 것은 잘했고요. 병합한 거는 1월 9일 날 변론 종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리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내란수계 재판만 지금 변호인이 긴 공방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피고인들 재판은 거의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지금 저러지만 않으면 1월 9일 변론 종결은 가능할 것이다. 변론도 병합했고 그러면 이 내란과 관련한 1심 재판은 좀 어쨌든 2월 중으로 재판이 선고가 된다면 조금 1심은 일부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어거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선고 미리 보기 영상이 또 굉장히 화제인데 우리 곽수산 씨가 또 선고 미리 보기 화면을 독점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세상에 공개해갖고 요새 아주 장안의 화제입니다. 예. 뭐 잠깐 맛만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윤석열 피고인 이거 프레시하게 가겠습니다. 프레시하게 사형 가시죠. 사형 아시겠죠? 자, 병합했기 때문에 그냥 다 사형으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한날 한시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선고하는 거죠. 그러면 네, 변론이 병합됐기 때문에 선고 날짜를 이렇게 같이 잡을 수가 있겠죠. 같은 하나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당사자들도 같은 장소에 다 같이 나오는 건가요? 옛날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는 쫙 다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변호인들이 지금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1월 16일 날 그 백대현 재판부에서 그 체포방해 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실형 선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막아야 되는데 그 못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형 선고 나고 이 내란 수계에 대해서도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나면은 뭐 망했다인 거죠. 자기들은. 근데 구형 어떻게 보세요? 어떤 재판에 대한 체포방해? 윤석열에 대한 구형. 내란. 네. 1월 9일. 근데 사형 가야지. 근데 사형 무기인데 지금 사형 가야죠. 당연히 사형인데 지기현 부장의 여러 가지 재판 진행 과정들을 보면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또 괜히 또 뭐 여러 가지 재반 사정 그 검찰의 구형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형. 검찰 구형은 당연히 사형으로 할 것 같고요. 나중에 선고에 대해서 지기현 부장의 또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뭔 감경할 사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사형 무기징역 구형해야 되고요. 사형 구형해야 됩니다. 사형으로 가야 돼. 특검이 이 구형에 대해서 뭔가 좀 양보하거나 이런 거 보이면은 정말 굉장히 국민적 분노가 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선고 날짜는 아직 안 나왔어서 선고할 때 그때 생중계는 안 되나요? 그게? 생중계는 쉽지 않을 거야. 거기에 이제 중계는 가능한데 생중계는 쉽지 않을 거야. 특검법이 생중계 조항이 아니고 녹화가 중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그 조금 늦춰서 선고 그 방송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뭐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몇 가지 또 지우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자, 어쨌든 1월 9일에 변론 종결이 되는 것이 일단 가장 급선무입니다. 반드시 그때 종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기현이가 말하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아주 급하다 이렇게 하는데 하는 걸 보면은 또 여유가 있어.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자, 그리고 박은정 의원이요. 얼마 전에 윤석열하고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이가 판사 사찰 문건을 배포한 혐의가 있었어. 기억납니다. 그리고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알죠? 이 사건에 대해서 감찰하고 수사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엄청나게 방해했잖아. 그때 검찰총장으로. 그렇지. 그 요런 이제 여러 가지 혐의들로 이제 징계를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래서 이제 정직 2개월 처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정직 2개월도 부족했다. 더 세게 때렸어야 된다라고 판단했어.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정권 교체가 됐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으로 바뀌었죠. 대통령은 윤석열이 되고. 대통령은 윤석열이 되고. 그래서
승소했던 변호사들을 싹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져요. 져가지고 완전히 다른 법무부로. 예, 그래서 이제 2심 징계 취소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제 상고 포기를 해. 그렇지.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었죠. 네, 한동훈은 그 직전에 나갔어요. 나갔어. 직전에 네. 나가고. 원래 미꾸라지처럼 잘 그래요. 그래서 당시 차관이었던 이노공이를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요거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의 범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3대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나선 이후의 범죄들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에는 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겠습니까? 아유, 그렇죠. 저는 윤석열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특검의 수사로 처벌받을 때 뭐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겠지만 붙여줘야 돼요. 네. 피고인들은 붙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추가 뜬다고 하거든요. 추가를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비위, 중대 비위에 대해서 감찰을 제가 했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그 징계를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에.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1심 행정법원에서 직권남용이 된다고 판단을 이미 받았어요. 네. 행정법원에서 징계 소송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2심 항소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의 법무부 그래서 서로 둘이 짝짝 해가지고 패소할 결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증인으로 저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부르지도 않고 재판을 그냥 지지부진하게 하더니 당시 이노공 차관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원래 1심에서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 면직 이상의 중징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1심이 판단했고 2심은 말도 안 되게 취소를 했어요. 어떻게 취소했냐면은 절차적으로 감찰은 모두 적법했는데 징계위원회 소집하고 뭐 날짜 잡고 이런 게 조금 위법해. 그래서 취소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봐주기 판결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양 극단의 판결이 났으면 상고해서 법률적으로 당연히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어이없게도 상고 포기했습니다. 그 상고 포기한 것이 저는 이노공 차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 한동훈은 관여되어 있지 않나? 한동훈은 나갔지만은 며칠 전에 나갔지만 그 윤석열은 뭐 관여 안 돼 있나? 같이 수사해 달라고 제가 12월 마지막 날 지난주 마지막 날 추미애 법무 지금 법사위원장이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제가 두 사람이 연명으로 국수본에 고발했습니다. 이것도 국수본 수사해가지고 지금 내란 특검 3대 특검 이 국수본으로 와 있잖아요. 이 건도 같이 수사해가지고 추가로 윤석열에 대해서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 이노공에 대해서도 수사해가지고 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2심 재판정에서 한동훈의 법무부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 윤석열이 얘는 징계가 타당합니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나는 그걸 어떻게 했을지가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뭔가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질책을 했어요. 질문을 그렇게 하냐. 무슨 취지로 하는 거냐. 재판부에서 준비 서면 내라고 해도 끝까지 잘 안 내고 당일날 막 내고 그러니까 소송을 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그리고 1심에서 그 승소했던 변호인을 갑자기 전격 교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소송 수행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항소심 때 저희 친정집 압수수색하고 제가 감찰 마치 불법으로 한 것처럼 막 수사해가지고 이 징계가 불법인 것 같은 그런 외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항소심이 그렇게 취소가 된 겁니다. 저는 이거는 반드시 역사적으로 이런 검찰총장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근데 해야 돼.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저지른 범죄가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총장 시절에 이 범죄는 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찰총장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 고발 사주도 맞습니다. 처벌해야 되는. 고발 사주가 이 건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수사도 더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징계 당시에 조사를 쫙 다 해놔가지고 그 압수수색만 하면 돼요. 법무부에 기록이 다 있습니다.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기소만 하면 된다. 국수본이 송치를 해서 검찰이 기소해야 되는데 이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할 거라고 저는 좀 압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그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감찰 담당관이었어. 감찰을 감찰 또 담당관. 윤석열 감찰을 직접 5년 전이었습니다. 윤석열 감찰을 제가 직접 했고요. 그 윤석열과 제가 악연인데 제가 선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중대 비위를 저질러가지고 제 앞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왔어요. 요리조리 피하고. 맞습니다. 지금 저 법정에 나와 있는 모습 보면 제가 정말 한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은정 의원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법사위가 또 다음 주에 또 열립니다. 2차 종합특검, 그다음에 또 통일교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심사해서 빨리 특검을 출범시키려고 해요. 지금 3대 특검 다 했지만은 국민의 과반 이상이 특검이 수사가 미진해. 뭔가 김건희 더 많은 일 저질렀는데 16개 중에 3개밖에 기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에 법사위에서 열심히 심사해서 특검 빨리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 전까지 끝낸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갈까요? 아마 법사위에서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해서 본회의 올라가면은 출범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수본에서 지금이라도 나머지 기초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빨리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일교 신천지 이 특검이요. 국민의힘이 더 많이 문제가 돼요. 맞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줄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하면 국민의힘 정말 해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는 빼달라는 거잖아요. 아니 아예 자백을 해버렸어. 아니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넣으면 우리 죽으라는 거냐? 빼달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나? 신천지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교분리 국가인데 신천지가 무슨 어떻게 이 국민의힘에 침투해서 이 그 정치를 엉망시키게 만들었는지 저는 이거 빨리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신천지는 국민의힘에서도 하자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하고 홍준표하고 경선했을 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랬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내가 경선을 졌다. 만약 그때 신천지가 개입을 안 했고 홍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다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도 안 됐고 파면도 안 됐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국민의힘이 나서서 해야 돼요. 전 홍준표는 요새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씀만 하셔가지고 특히 한동훈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이 정말 검찰 선배로서 신랄한 비판을 잘하고 있다. 정확해. 한동훈이랑 그 홍준표랑 홍준표 키즈 배현진이랑 싸움을 하는데 양쪽이 다 진실만 얘기해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싸움입니다. 홍준표와 홍준표 키즈 배현진과의 싸움. 양쪽이 진실을 얘기합니다. 나 양쪽 편을 다 들게 되더라고요. 대단합니다.